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웃풋TV 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까요? 왜 가계부채도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화폐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화폐와 부채는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화폐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화폐가 물물 교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하다 해서 화폐가 생겨났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화폐는 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했을 경우에 A가 B가 A의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B가 물건을 대금값을 지급하는 대신에 부채 증서를 주게 됩니다. 채무증서죠, 채무증서. 채무증서를 대신 B가 A에게 주면서 이 증서가 A가 혹은 다른 C와 D와 거래를 통해서 유통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B가 A에게 지급할 금액을 대신한 증서가 화폐 대신에 유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폐와 부채는 유사하게 됩니다. 부채가 나왔기 때문에 화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음, 현대 개념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대 은행이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서 A라는 사람이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하게 되면은 A에게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죠. 그럼 A라는 사람이 뭐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통화량이 창조가 돼요. 신용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신용. 은행이 통화량을 유통시켰어요. A의 대출로 인해서 부채로 인해서 화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채가 많이 질수록 당연히 통화량이 크게 될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이 커지게 되고 반면에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는 사람이 부채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다시 은행으로 돈이 돌아가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적게 받은 경우에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서 화폐량이 통화 시장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화폐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런 교환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 기능, 돈이 뭐 1,000원, 10,000원 이런 게 다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가치를 저장하는 저장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이런 화폐는 또한 명목 통화, 혹은 또 지금 신용 통화로 나눌 수 있는데, 명목 통화는 우리가 지금 뭐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 1,000원, 뭐 5,000원 이런 5만원 이런 금액을 뜻하고, 신용 통화는 은행 계좌에 찍혀 있는 신용을 뜻해요. 크레딧. 대부분 명목 통화는 우리 통화의 한 5% 정도도 안 되고 대부분 신용 통화 95% 이상입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 들으면은 이해가 좀 잘 가실 테니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다른 개념이에요. 국가 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이 있죠. 연금을 지급해야 될 빚까지 합친 것을 국가 부채라고 뜻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가 채무를 뜻해요. 국가 채무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차입금을 뜻해요. 나라 빚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 국가 채무라고 쓰는 게 맞죠. 국가 채무는 GDP 대비 비율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 비율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2011년도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2024년까지 GDP 국가 채무와 GDP 대비 비율을 나타냈네요. 30%에서 지금 58.3%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거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통화의 가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00% 이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50% 이상 상태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적은 게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비교하게 되면 안 돼요. 지금 환율만 봐도 우리나라 가치가, 돈의 가치가 없게 되었죠. 보시면은 이 시기는 뭐 비슷했어요.
근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국가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 사회 정책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스나 뭐 베네수엘라나 봐도 국가의 채무가 세수로서 다 끌어와가지고 복지 정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져서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무가 급증하게 됩니다. 지금 또 이 시기에 또 코로나가 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더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겹쳤죠. 겹쳐게 되면서 복지 사회주의 정책과 코로나 정책 때문에 갑자기 이런 부채가 국가 채무가 급상승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점에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돼요. 지금 현 세대에서는 이런 복지 정책으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미래 세대가 다 빚을 져서 국가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 세대가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런 복지주의 정책을 추구하시는 사람들이 따르는 게 사실은 서구 사회의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의 3인주의예요. 3인주의 정치 3인주의인데 3인주의는 노동계와 기업과 국가 간의 협의를 잘 해가지고 국가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노동자에게도 많이 분배하자 이런 식을 추구하는 게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에요. 3인주의. 하지만 이 나라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런 나라는 사실은 노동자들이나 이런 복지주의 정책을 펼 때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다시 기업과 국가를 위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국가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동자가 잠깐 쉬는 동안에도 어떤 수업이나 다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수업을 듣도록 해요. 그걸 이수해야만 국가가 이 복지금을 다시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뿌려버렸으니까 당연히 노동자가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나눠주기만 한다면 다 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스웨덴 같은 나라도 기업과 국가와 노동자 간에 이렇게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나라는 발렌베르의 가문이란 한 가문이 기업과 국가를 다시 하나 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정도로 양극화가 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문 하나가 뭐 H&M이나 뭐 여러 기업들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단지 노동자들한테 분배를 좀 더 할 뿐인 거지 가문 하나가 더 국가와 기업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3인주의를 따르면서 서구를 따르자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율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기에 원화를 많이 풀었어요. 원화를. 제가 환율 공부를 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환율이 지금 원화가 자꾸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화 대출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적어지는 가치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달러의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400원을 넘어가고 있죠. 이 시기에 통화량이 원화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도 있죠. 미국 금리가 지금 높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돈이 새나가면서 달러를 구입하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복합적으로 지금 달러 상승이 이끌고 있어요. 이런 달러 국가 채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낼 때 GDP 대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총 생산한 재화 서비스 대비해서 국가 채무를
비율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가 계속 높아지고 커진다면은 지금 GDP가 2천조 정도 되니까 지금 50% 정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게 점점 커지면서 이런 게 역량이 좋아졌을 때에 대비해서 이런 예측도를 나타낸 건데, 지금 GDP 반도체도 지금 수출이 지금 좋지가 않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GDP가 언제 줄어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상인 거지, 예상. 예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풀 수만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 세대의 빛이 어느 정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진이 있길래 한번 따와 봤어요. 2,596만 원, 1억대로 넘어가죠. 개인마다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미래 세대의 빛을 지고 있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왜 국가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을까? 계속 늘어만 날까? 아까 표에 보셨듯이 왜 국가의 부채는 계속 늘어만 갈까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맨큐 그레고리 하버드 경제학 교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달러의 양을 늘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늘어나가냐면은, 이걸 기존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새로운 투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투자금으로 이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돼요. 배당금이랑 이자나 마찬가지 개념인데,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지급할 때는 또 새로운 투자에게 투자금을 받고 지급하게 돼요. 국채 발행이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 은행한테 지급할 이자가 있다면 다른 은행한테 다시 빚을 지고 그 금액으로 다시 이자를 갚게 되죠. 이런 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 계속 폰지 사기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이 빚을 지는 거나 같아요. 개인이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을 때 다른 데서 꿔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또 그 돈 갚아야 되니까 또 다른 데서 꿔 갚고, 이걸 국가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폰지 사기라는 개념은 미국의 찰스 폰지라는 분이 피라미드 다단계 사기 수법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 건데, 맨큐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자가 하버드 경제학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걸 정리해 보자면은, 은행은 중앙은행에다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급준비율로 인해서 얼마 금액을 이체해 두고, 만약에 10%를 이체해 둔다면 90%를 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0%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할 수가 있는데, 은행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가게와 기업이 대출할 경우에 통화량이 커지게 됩니다. 통화량이 커지게 돼요. 가게와 부채를 지게 되면서 통화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율을 낮추면 부채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커지게 되니 당연히 가계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아까 국가가 말씀한 것처럼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은행에게 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외국 은행에게도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에 은행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게 되죠. 이자를 다시 만기가 도래하면 갚기 위해서 다른 은행에게 국채를 발행해서 그 금액을 다시 이자를 갚아요. 원금은 갚지 않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국채는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럼 가계부채는 왜 계속 증가할까요? 은행이 만약에 가계가 1억 정도를 빌린다고 한다면, 은행은 이자를 1억 천을 요구한다면, 1억 천을 요구하게 되면은 이 1,000만 원을 어디선가 가게는 구해서 와야 돼요. 근데 시장 유통 금액은 1억이기 때문에 새로 수출을 잘 돼가지고 만약에 금액이 유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이 시장에서 이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 금액은 돈은 유통되면 1,000만 원을 빚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계 부채도 1,000만 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예요, 시장이. 근데 이들이 모두 몽땅 이 부채를 싹 갚아버린다면은 통화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결국은 통화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가계와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통화량을 또 조절하는 것이고, 이해가 가시죠? 정리해 보자면은 국가 입장에서도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빚을 져서 이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고,
또한 복지 정책과 사회 정책을 더 크게 한다면 더욱더 이런 이자가 더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이 될 겁니다. 또한 가계 또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물을 주지 않아요. 그냥 은행 컴퓨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제 입력해 놓고서는 가게가 나중에 돈을 갖게 되면은 이것만 지우게 되는 거예요. 지우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은 배부르게 이자를 먹는 거죠. 결국은 국가나 가게나 기업은 은행만 배부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국민들은 알지 못하죠. 사실 은행만 배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하자. 뭐 지금 기업이 이게 신용이거든요. 신용만 창출해가지고 은행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컴퓨터 플러스 마이너스만 시키고서 이자를 먹는 관계인 겁니다.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컴퓨터에서 계좌만 플러스 시켰다 마이너스 시켰다 유통되는 돈은 여기서 5%도 안 되니까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부채 계속 증가하고 가계 부채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국가 부채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국가 부채는 세수를 증대해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근데 뭐 이게 잘 되지 않죠. 세수 증대도 어렵거니와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증대가 안 되니까 채무 변제도 잘 안 될 뿐도 이자만 갖고 있는 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 산업이 많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일부러 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공급량이 줄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나거나 수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빚덩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인플레이션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아예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서 구제금융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게 되게 돼요.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해 보자면은 국가 부채가 왜 늘어날까? 가계 부채가 왜 늘어날까 생각해 보시면은 국가 부채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면서 다시 다른 데서 빚을 내고 다시 이자만 갚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이런 쪽에서 나중에 구하거나 다시 돈을 빌리거나 해서 이자를 갚게 돼요. 그러니까 국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주의 정책, 복지 정책 플러스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만 갖고 있는 현실 이것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이자를 원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 이상의 이자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부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